혹시 평화체제란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평화체제의 한 구성 요소가 평화협정일 거고, 혹시나 비핵화란 말도 들어보셨죠? 근데 두 말 다 사실은 한반도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데, 평화체제란 말을 한번 평화체제를 일단 영어로 뭐라고 쓰는지도 좀 머리가 아픈데,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2018년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고 판문점 선언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판문점 선언에 영어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반도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루된 행위자들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때 아마 영어판이 필요할 거고, 우리는 비공식 버전으로 낸 것 같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이라고 하는 공식 매체에서 영어판을 냈는데, 그 영어판을 보면 우리는 피스 리짐이라고 쓴 것 같고요. 북한은 피스 메커니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를 보면 미국은 피스 리짐이라는 표현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 중국은 북한과 비슷하게 피스 메커니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단 평화체제라는 것도 일단 번역 자체가 좀 다르다는 거. 그럼 그 평화체제 정의를 둘러싸고도 좀 얘기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추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비핵화는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이라고 쓰는데, 그 판문점 선언을 보면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핵 없는 한반도라는 말을 우리는 뉴클리어 프리 코리안 페닌슐라라고 썼던 것 같고요. 근데 북한은 어떤 개념을 쓰냐면 뉴클리어 프리 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비핵지대란 용어인데, 정확히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북한식 용어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얘기를 할 때는 예를 들면 2016년 7월에 북한이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다시 조선반도 비핵화를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부르는, 그러면서 그 당시 노동신문의 정부 대변인 성명, 정부 성명, 뭐 상당히 급이 높은 성명이었는데, 거기 보면 북한 비핵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 비핵화다. 그럼 북한 비핵화하고 조선반도 비핵화에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북한이 당시 2016년 7월에 요구했던 것의 마지막 항이 뭐였냐면, 핵 사용권을 쥔 주한미군의 철수를 선포하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현재 협상에서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비핵화나 평화체제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해진 개념이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 문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아마 확인을 해보시려면 구글 들어가서 영어로 한번 쳐보시면 이 용어들이 왜 한반도에서만 쓰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런 차이들이 왜 발생했는가는 지금부터 아마 그 얘기를 먼저 하게 되는 걸 건데, 저는 하나의 법칙 같다고 생각하는데,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이 나왔는데, 그 전까지 보면 굉장히 한반도가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위기를 겪고 있었고, 특히 2017년 4월, 2017년 8월 이런 전쟁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 위기라는 게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었냐면, 2010년 4월과 8월의 특징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라는 것들이 진행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미 합동군사훈련이라고도 부르는 그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있고 만약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정말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파견하는 이른바 전략자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B1, B2라고 부르는 전략폭격기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면 운반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운반수단이 세 가지 종류가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사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게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SLBM이라는 게 있고, 공군이 전략폭격기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한반도에 전개됐던 게 2017년 4월, 2017년 8월입니다. 8월은 좀 로우키로 진행이 됐지만, 그리고 2017년 11월 29일이죠. 북한은 화성 15형이라고 불리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지점에서 과거와 같다면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했었을까요? 굉장히 강력한 군사적 대응, 그리고 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통과가 됐습니다만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의 강도를 높였을 텐데 일종의 반전이 발생을 하는데, 그 반전의 계기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지금 국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17년 아마 12월 19일일 겁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강릉 가는 KTX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할 수도 있다. 북한에게 평창올림픽에 참가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4월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2017년 4월,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기간 전 일주일, 뒤 일주일, 패럴림픽 포함해서요. 그 기간 동안이 한미연합군사훈련하고 겹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중단을 이야기를 했고 북한에게 평창올림픽 참가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제안이 미국과 상의된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1994년도 릴레이메로 올림픽부터 그 올림픽 기간, 올림픽 패럴림픽 기간 포함해서 전 일주일, 후 일주일은 전 세계에서 군사적 분쟁을 중단하지 않는 결의안이 유엔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마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데 2017년 9월쯤 제출했던 것 같고 11월에 아마 유엔에서 통과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우리에게는 그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라는 게 경제적 이득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좀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12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제안을 하고, 근데 왜 그 제안이 중요하냐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이 진행이 되는 게 한 1970년대 중반 정도부터인데 중단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1992년에 중단이 되는데, 그러니까 중단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1991년이었습니다. 만약에 91년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결정들이 진행이 됐다면 제 생각에는 한반도 냉전 해체의 원년으로 명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91년에 벌어진 몇몇 사건들을 얘기를 하면 제일 중요하게는 미국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남한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의 철수를 결정하는 게 1991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958년경부터 미국은 남한에 이른바 전술 핵무기라는 걸 배치하고 있었고,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철수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91년 즈음이면은 사실상 그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해체될 즈음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그 한반도에서도 전술핵 무기를 빼고자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결정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국제법적으로 한반도에 두 국가가 존재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원래 북한은 유엔의 단일의석으로 가입하는 것이 자기들의 목표였는데 91년의 상황에서는 아마 그 즈음에서 북한이 자주 사용했던 용어가 먹고 먹히우는 통일은 안 된다. 우리 표현대로 하면 흡수 통일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할 즈음이었는데 당연히 한국이 먼저 유엔 가입 신청서를 내면 그 유엔 구조화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소련과 중국이 한국의 유엔 가입을 비토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북한이 북한이 사실은 먼저 유엔 가입 신청서를 내는데, 내고 나서 한국도 내고 유엔 동시가입이 결정이 되는 게 91년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게 체결되는 게 91년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현재 지금 아까 유엔 가입 얘기를 했는데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할 때 그러니까 여기 해외 직구 같은 거 하다 보면 관세를 내시잖아요. 근데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관세를 물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특수관계론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다양한 외국과의 FTA가 있는데 그 FTA의 사실은 핵심적인 그 토론 주제는 원산지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출되는 재화의 원산지 규정, 그러니까 그게 그 나라에서 생산된 것이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하고 FTA를 체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국산인가요?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나요? 별도의 위원회에서 따로 얘기하기로 했고, 한중 FTA에서는 사실은 사실상 인정을 받는 형태고, 아마 한싱가포르 FTA가 처음으로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국제적으로 합의된 것도 사실은 아니고, 덧붙여서 남북관계는 그 시점에서 또 하나의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주제인 평화협정과 연관된 문제입니다만 정전협정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즉 정전협정에 한국이 서명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은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에 있는 관계였고, 또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두 국가 관계를 갖게 됐고, 또 하나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그 규정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세 가지 다른 남북관계에 대한 정의를 갖게 되는 시점이 91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남북이 체결한 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비핵화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북한 쪽 사이드로 가면 북한은 91년 말에 뭘 하냐면 낮은 선봉을 경제특구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른바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노선을 겪으면서도 주기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자본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70년대 초에 외자를 들여왔었고, 그 뒤에 이제 북한이 그 디폴트 선언을 하면서 외자를 못 갖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서 합영법이라고 하는 제일조선인 기업과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시도를 했었고, 90년대 들어서 무역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 전에 91년에 경제특구라는 걸 통해서 경제 발전을 좀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도 91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은 한 개수를 까먹었는데 한 20몇 개의 경제개발구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발구는 사실상 외부로부터의 자본이 들어와야지만 그 운영이 될 수 있는 구조인데 뭐 그렇게 운영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91년은 한반도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만한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92년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없었는데 92년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요구사항이었는지 한국의 요구사항이었는지는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임동원 전 장관이 쓰신 회고록 그 피스메이커를 보시면 그때 상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시 돌이켜 보면 아마 그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그 당시 보면 남한은 소련하고 수교를 했고, 그게 90년인가요? 91년인가요? 아마 그쯤일 텐데, 그리고 92년에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 일본과 수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호 인정, 교차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 시점부터 출발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상황 속에서 먹고 먹히우는 통일, 그러니까 당연히 남한한테 흡수되는 방식의 통일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우려했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핵 문제라는 게 불거지게 되는 셈이죠. 그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열릴 때마다 북한은 자기네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라고 주장을 해왔었고, 2015년 1월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네가, 그러니까 한미가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임시중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중단하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라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른바 쌍중단이라고 부르는 제안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2018년 6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또 북한은 다시 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여부를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19일에 공식적으로 받은 셈인 거죠. 사실상 쌍중단 제안을 받아들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북한은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1월 1일 날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고, 2일 날인가요? 우리가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고, 1월 4일 날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의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 뒤의 과정들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아마 날짜를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3월 25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언론 기사를 보셨을 텐데, 북한에서 이른바 1호 열차라고 하는 것이 중국 국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우리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다라고 확언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언론은 김여정 그 당 부부장, 그 당시 지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김여정 부부장이 타고 있었으면 좋겠다, 타고 있다로 특종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러니까 우리 언론은 왜 북한의 1호 열차 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까가 저는 정확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사항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예견된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북한하고 중국 관계를 보면 우리 언론에서 이제 자주 쓰는 게 순망치한, 혈맹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만 저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국가를 들라고 하면 전 중국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혹시 김현수 소설가가 쓴 밤은 노래한다라는 소설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게 혹시 반민생단 투쟁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건 1930년대 얘기인데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우리 교과서에 나오나요? 반민생단 투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중국의 동만 지역에서 당시 조선인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공산당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는 게 한 1932년인가요? 1년인가 그렇습니다. 왜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야 되는가는 당시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국제 공산주의 조직이 한 국가에서 한 개의 공산당만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일국 일당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김일성은 가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동만 지역에서 그 당시 유격구라고 하는 그들의 자치구를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간첩 같은 일본 제국주의의 간첩이 들어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정확한 숫자는 얘기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500에서 한 2,000명 정도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죽임을 당한 게 누가 죽였나가 중요한 건데 결국은 당시 중공산당 상부가 간부들이 죽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김일성은 그러니까 정말로 엄청난 마녀 사냥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1930년대인데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극단적이었냐면 밥 먹다가 밥을 흘렸다 그래갖고 너는 민생단 간첩이다. 그러니까 밥 먹다 밥하다 밥 태웠다 그래서 는 민생단 간첩이다라고 뭐 그런 얘기까지 전해질 정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치가 벌였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중세 마녀 사냥에 거의 그 버금갈 만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시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그 기억들을 뭐 길게 그 얘기는 하면 재밌겠습니다만 그 기억들을 이제 북한이 다시 불러오는 게 5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항일 무장 투쟁 회상기라는 걸 통해서 불러오는데 김일성도 자기 회고록에서 당시 민생단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 민생단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의 문서를 불태운 것이 자기 인생에서 했던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로 잡을 정도로 그 민생단 사건은 북한이라는 국가가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원형과 같은 기억을 만들어준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그 핵심은 북한이 중국을 보는 시각을 만들어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시 2018년 3월의 시점으로 돌아오면 더 할 얘기가 좀 많긴 합니다만 그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잖아요. 제재하고 있다고 다 알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제재 결정은 미국이 주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재를 하는 건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재를 하려면 그 국가하고 경제관계가 있어야지 제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은 개성공업지구를 이미 철수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제재할 게 없는 거예요. 이른바 2010년에 만들어진 오이사 조치로 이미 남북 경제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재할 게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중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북한이 후계자가 생기면 그러니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후계자 지위를 얻는 게 80년 조선노동당 6차 대회에서였는데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83년도에 중국을 비공식 방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종의 전략적 소통인데 말은 굉장히 멋있지만 어쨌든 양국가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거겠고 그 중에 하나는 아마
북한에서의 정권 승계 뭐 그런 문제도 이게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한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중국을 방문하지 않은 셈이죠. 2012년 정도라고 해도 한 6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행으로 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 셈인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2018년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계산을 해봐야 돼. 중국은 왜 북한을 불렀을까? 북한은 왜 중국에 갔어야 했을까?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그냥 일화 같은 것만 얘기를 하면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북중 정상회담이 지금 몇 번째죠? 다섯 번인가요? 네 번인가요? 갑자기 헷갈려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짧은 기간에 정상이 그렇게 만난 게 인류 역사상 몇 번이나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베이징역에 마중을 나갔던 사람은 지금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를 이어 관계를 맺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표출이 되는데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4월 20일 날, 2018년 4월 20일 날 조선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라는 걸 열었는데 그 나온 얘기를 정확히 표현을 하면 핵 경제 병진 노선의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했다. 그 얘기는 핵무력 완성을 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다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2018년 4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 판문점으로 내려온 거죠. 그 4월 20일 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지금도 살아있는 쟁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하는 게 보통 여러분들이 혹시 교과서에서 보시면 1978년 12월에 열린 중국共产당 11기 3중전 회의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회의에서 사실은 개혁개방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 역사가들이 어쨌든 중요한 계기긴 했습니다만 다시 그것들을 그렇게 명명하는 셈인데 78년도 12월에 중국共产당 11기 3중전 회의가 열리고 79년도 1월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하고 중국이 수교를 합니다. 그리고 80년 4월쯤에 중국이 IMF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개혁개방 3종 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내부에서의 결정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적대시하고 있던 국가인 미국과 수교를 하고 국제경제기구에 가입하면서 정상적인 국제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저 떨어지면서 중국은 개혁개방의 길을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게도 굉장히 그 길이 열릴 수 있을까? 만약에 2018년 4월 21일 그 사건을 어떻게 평가해 줄 것이냐는 앞으로의 전개되는 과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북한도 미국과의 수교, 그 다음에 국제경제기구 가입을 통한 정상적인 국제경제활동 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날 내려왔고 4월 27일 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는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남북관계에서의 최초의 문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따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항상. 그리고 제일 깜짝 놀랐던 인상적인 장면은 뭐였냐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판문점 선언 서명하고 나서 연설할 때 장면이었어요. 연설할 때 저한테 가장 했던
연설 구절이 뭐였냐면 하나의 핏줄, 하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역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게 사실은 북한의 민족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핏줄을 뭐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거지만 사회주의자들이 핏줄을 민족의 정의 안에 포함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에 나온 그 소련의 지도자가 되는 스탈린이 쓴 민족이론에 따르면 핏줄 같은 거는 민족이론에 포함되지 않는 거였는데 북한이 핏줄을 민족에 대한 정의로 갖고 오기 시작하는 게 1960년대 초반이고 핏줄과 언어가 민족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 북한이 1994년도 정도부터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나서 북한에서 등장한 용어가 김일성 민족이라는 용어였는데 김일성 민족론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일성 민족의 일원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오신 분들한테 남한 사람들도 김일성 민족의 일원이냐? 그러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 민족이라는 말도 쓰면서 조선민족이라는 말도 썼던 거죠. 일종의 저는 이거 두민족론 아닌가? 그러니까 동독이 예전에 서독에게 대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이 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만 김일성 민족론 혹시 두민족론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연설에서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얘기할 때 저는 일단 고개를 갸우뚱했고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5.1경 기장에서 연설을 할 때도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됐던 단어가 민족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민족이 얼만큼 익숙한 단어일까. 그러니까 20대가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 남북 아이스하키 공동팀을 만들 때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이유는 아마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민족이란 용어보다도 어떻게 보면 공정, 정의 그런 게 훨씬 더 먼저 떠오르는 단어일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두 차례, 그러니까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민족이 지금 계속 다시 이렇게 소환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3월 25일 날 북한이 중국을 방문했고 4월 20일 날 경제건설에 충력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하면 6월 2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철천지 원수, 북한 표현하면 철천지 원수를 만나는 건데 거기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봅니다. 첫 번째가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든다는 거고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라는 거고 세 번째가 비핵화를 이뤄낸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북한과 미국이 만든 합의문 중에서 그렇게 그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는 핵심 키워드가 평화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평화협정이 이제 평화체제의 한 구성 요소였을 텐데 이 문제는 다시 한 53년도 그러니까 한국전쟁 기간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50년 6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이 됐고 그 휴전협상을 얘기하기 시작한 게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한 1년 정도? 근데 불행히도 영화 고지전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휴전협상을 시작하고 나서 전쟁은 훨씬 더 격심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아마 그 뒤에 사망한 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휴전협상이었던 셈인 거죠. 근데 그 휴전협상이
51년도 한 6월쯤 시작이 되고 나서 한 2년 정도가 걸렸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포로 문제에 관한 협상이었는데 53년도 7월에 이제 그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정전이란 말은 그러니까 아미스티스 어그리먼트인데 아미스티스는 전쟁을 합의해서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전협정에 보면 4조 60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전협정의 서명자는 아시는 것처럼 유엔군 사령관, 미국 육군대장 클라크,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행덕회,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김일성입니다. 한국 정부는 참여를 하지 않았죠. 이것도 사실은 그 두고두고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인데 공식적인 담론으로는 당시 한국 정부는 북진 통일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정전협정이 체결됐는데 거기에 4조 60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뭐냐면 정전협정이 체결이 됐고 3개월 이내에 고위급 회담을 열어서 외국군 철수와 그러니까 외국군 철수와 한반도의 평화정책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군 철수 문제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남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그건 전쟁 발발 직후부터 이제 시작된 움직임이었고 중국군이 지원군 형태로 들어오는 거는 현재적 의미도 굉장히 강한데 그러니까 왜 중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데 유엔군과 한국군이 38도선을 넘으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유엔 결의안은 북한군은 38도선 이북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였는데 유엔군과 한국군이 38도선을 넘게 됩니다. 가장 불편한 국가는 중국이겠죠. 중국이 1949년도 10월에 국가를 만든 상태였고 만약에 그 자기의 턱밑까지 미군이 들어와 있는 상황은 중국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45년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당시 중국 내에서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싸움에서 가장 중국 당시 공산당이 어려웠던 지역이 만주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물심양면 지원을 했던 것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전쟁을 도와라는 북한 책이 있는데 결국 그 북한은 요즘에 그러니까 2008년에 나온 북한 책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거칠게 얘기하면 우리의 지원이 없다면 중화인민공화국도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들어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미국 주도하에 그 통일된 국가 형태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도 어쨌든 한국 쪽에는 유엔군, 특히 미군이 있었고 북한에는 중국군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정전협정 4조 60항은 이 들어와 있는 외국군을 철수하는 문제와 한번 정전협정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평화협정으로.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인 건데 한반도의 평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게 정전협정 4조 60항이었습니다. 근데 회담이 열리지 못하다가 54년도에 제네바 정치회담이라는 게 열리게 됩니다. 자세하게 얘기하는 시간이 없지만 결국은 결렬이 됐고 그 회담은 한반도의 분단을 공식화한 회담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같이 공식화된 분단이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두 분단을 결정한 회의가 제네바 정치회담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외국군 문제는 그 뒤에도 계속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국은 그 정전 협상이 벌어지는 53년도 6월쯤
한국 정부가 했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제도에 수용되어 있는 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한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도 물어보는데 그 석방한 포로들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거 연구하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을 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그냥 들판에 버려진 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가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생존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그 기록들을 좀 더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건은 사실은 미국과 그 정전협상 참여국이었던 북한, 중국을 엄청나게 당혹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한국도 정전협상의 일원이냐라고 서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승만 정부는 그걸 통해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뭘 얻냐면 사실 그 전부터 결정이 된 겁니다만 한미동맹이라는 걸 얻습니다. 이른바 한미상호방위동맹이라는 것들이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지금 우리가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 그게 이제 53년도 10월에 아마 동맹조약이 체결이 되고 그것이 발효되는 건 54년 들어가서입니다만 그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거죠, 미군이. 그러니까 이 문제와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 들어온 미군이 아니라 새로 조약을 체결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군 철수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이고요. 북한에 있던 외국군은 중국군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6년도가 김일성 정권에게는 가장 위태로운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북한 공부하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것이 벌어지고 김일성 권력이 위협받던 시점입니다. 그 내부에서 얼마 전 그 한예종 김소영 감독이 찍은 모스크바의 8인이라는 일종의 다큐멘터리가 출시가 된, 정확히 영화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재밌는데, 그러니까 당시 모스크바 50년대 모스크바로 유학가 있던, 영화 공부하러 유학가 있던 북한 분들 8분이 56년 8월 종파 투쟁이 발생해서 소련파 공산주의자들이 날아가니까 집단으로 망명을 한 거고, 그분들이 이제 구소련에서 영화관계 일을 하시다가 연세가 좀 많아졌는데 한국에 이제 영화 감독이 찾아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그 50년 8월은 그만큼 김일성한테는 위험한 시기였는데 그것을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전쟁에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으로 들어왔던 팽덕회, 그리고 당시 소련의 2인장가요? 3인장가요? 미코얀이라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김일성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내정 간섭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김일성 권력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일성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에서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중국군이 철수하는 게 58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중국군은 나가면서 뭐라고 정당을 했냐면 중국군이 나가야지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정당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1년도에 북한은 중국, 소련과 동맹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53년도 후반에 한미동맹이 체결이 되고 61년에 북한은 소련, 중국과 동맹을 체결한 셈입니다. 근데 북한은 이 정전협정 4조 60항에 따라서, 사실 이 정전협정 4조 60항은 미국 측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당시 정전협상을 할 때 북한, 중국 쪽 요구가 굉장히 반영되어 있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 정전협정 체결이 되고 54년도 제네바 회담이 개최되기 전에 합의된, 그러니까 외국군 철수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만들어진 53년도 한미 상호방위 조약은 북한 표현인데 다음 펴치고 비법장이라고,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 북한 대표로 이제 국제회의에 나오는 분들이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협정은 북한의 의제였습니다. 62년도 정도부터 평화협정이라는 얘기를 공식화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고, 7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남북평화협정을 얘기하다가 북한이 북미평화협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바뀌었느냐도 뭐 논쟁거리긴 합니다만, 베트남 전쟁, 그러니까 미국 베트남 전쟁을 종료하는 파리 평화협정을 보면서 아마 북한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평화협정의 당사자로서 북한과 미국을 생각하고 있었죠. 지금도 판문점 선언에 보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잖아요. 3자 또는 4자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듯이, 이 당사자 문제는 앞서 외국군 철수 문제만큼이나 현재도 살아있는 쟁점입니다. 만약 평화협정 체결되면 누가 어느 나라가 서명하나요? 누가 해야 되나요?부터가 문제일 텐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론부터 얘기하면 북한은 중국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불러온 셈입니다. 근데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북한은 중국을 당사자에서 계속 빼고 싶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이유로 빼고 싶었는데, 첫째, 중국은 북한에서 군대를 철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사자가 아니다 인 거고,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야기하는 당사자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좀 빠져야 되겠다라는 게 북한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더 웃긴 거는, 북한이 그 당시 중국을 빼면서 제안했던 게 남북미 3자 회담이었거든요. 80년대 초반에. 그 심부름을 중국한테 시킵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관계인 셈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김영삼 정부 말 김대중 정부 초기에 4자 회담이라는 게 열립니다. 남북미 중에 4자 회담이 열려서 정대협정 4조 60항부터 제기됐던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공간이 열렸던 셈인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무산됐습니다. 거기서도 쟁점이 됐던 게 외국군 철수 문제,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하면 누가 당사자가 될 건가가 여전히 쟁점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다시 역사를 좀 돌이켜서 제가 드린 말씀은, 평화협정 그리고 평화협정을 포괄하는 평화체제는 한국의 의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국이 의제로 갖고 오는 시점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입니다. 한국의 민주화와, 그리고 그 시점은 지구적 수준에서의 냉전이 해체될 조짐을 보이고 있던 시점에서 한국은 평화체제라는 것들을 자신의 의제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민주화의 법칙 같은 건데, 4.19 혁명이 일어나고 직후에 보면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아졌었고,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마찬가지였고, 2016년, 17년을 달군 촛불혁명이 종료된 이후에도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한반도의 법칙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결국 평화체제 논의는 노태우 정부에서 들어서 얘기도 했고, 이게 비핵화 문제와 공식적으로 결합되는 것은 2005년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라는 걸 통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교환하는 틀이 공식화됩니다. 그 전에 2005년 7월쯤에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비핵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핵화 평화체제 교환의 도식을 만든 게 한 2005년 7월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한반도에는 한 세 번의 핵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전협정을 다시 들여보면 정전협정에 아마 14망 리을목이라고 부르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군사무기를 서로 반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사실은 정전협정 약속들을 다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웃긴 게 비무장지대라는 말인데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군사적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을 우리는 비무장지대라고 불러왔습니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가 과제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극적인 모습인 거죠. 근데 그 외부로부터 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기를 반입하게 된 거였고 그 중에 하나가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미국과 유엔사가 그 조항을 사문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핵무기가 들어온 셈이거든요. 그때 북한이 그 이후 썼던 용어가 평화지대, 비핵지대라는 말입니다. 원자탄이 없는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게 50년대 후반부터였고 아시는 것처럼 그게 91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술핵무기가 철수가 되면서 그 문제는 정리가 된 거고 또 한 번 핵 문제가 발생한 것은 70년대 중반 박정희 정부가 핵 개발을 시도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국가가 왜 핵 개발을 하느냐는 굉장히 논란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안보적 이유에서 그러니까 북한은 왜 핵을 개발하죠? 북한은 공식적으로 뭐라고 그러나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에 만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위협 때문에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공식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각기 다른 생각들을 좀 갖고 있으리라고 보이는데 세계에서 이제 핵을 개발하려던 국가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국도 핵 개발을 시도했던 게 박정희 정부 들어서 70년대 중반이었고, 제가 자주 드는 사례가 스웨덴의 핵 개발이고, 스웨덴이 한 58년 정도까지 사회민주당 정부에서 핵 개발을 시도했었고, 핵 개발을 시도했지만 성공한 국가, 실패한 국가를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아까 90년대 초에 교차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말로 북한발 핵 문제가 불거졌던 셈이죠. 여담 같은 얘기입니다만 미국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볼튼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북한이 뭐 인간 쓰레기라고 표현했던 사람이고 볼튼도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니들이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거칠 때가 있었냐면 요즘엔 굉장히 세련돼졌는데 요즘 진짜 세련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발신하는 영어들이 있는데 영어. 그러니까 영어를 굉장히 교과서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립된 지역에서 영어 학습이 주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 많이 써요. 근데 부시 대통령을 흡혈귀라고 그랬었거든요. 그걸 영어로 그냥 블러드 서커 그렇게 써요. 그러면 미국 애들 보면 도대체 이게 뭘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씁니다. 그때 근데 지금은 굉장히 세련되게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농담같이 하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을 북한 문건에서는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서는이라는 주어를 다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영어로 그걸 번역할 때는 그냥 he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레이트 리더 이제 영어로 안 붙, 그냥 체어맨 김정은 그렇게. 근데 어쨌든 그것도 사실은 북한의 변화 어쨌든 변화라면 변화일 텐데 볼튼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당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북한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인 해석인데 핵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2003년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 1월에 북한이 다시 NPT를 탈퇴하는데, 그러니까 2002년 10월에 당시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가 북한을 방문해서, 그때 분위기 굉장히 좋았을 때입니다. 2002년 9월에는 고이즈미 일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이른바 평양선언이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합의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2002년 10월에 제임스 켈리라는 사람, 그때 한 9명, 8명 갔나요? 그 중에 이제 한국말하고 영어를 같이 하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첫날 지금은 전면에서 활동하지 않는 김계관 제1부상이 당시 제임스 켈리를 만났고, 둘째 날 이제 강석주라고 하는 사망을 했습니다만 북한의 대미외교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강석주 당시 외무성 부상을 만나서 미국이 뭘 물어봤냐면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계획이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2000년 10월에. 그러니까 핵폭탄을 만드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라늄 핵폭탄이 있고 플루토늄 핵폭탄이 있습니다. 미국은 45년도 일본에 그 핵폭탄 두 개를 다 터뜨려 봤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진 폭탄 두 개는 다른 종류의 폭탄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제가 자주 써먹는 거지만,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 이름이 리틀보이, 꼬마입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 이름이 팬맨입니다. 뚱보.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의 이름치고는 정말 코미디 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2000년 10월에 이제 가서 고농축, 그러니까 우라늄은 전홍축이 있고 고농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홍축은 핵발전소에 쓰이는 거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뭐 여러 가지 다 빼고, 그때 이제 북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핵보다 더한 것을 가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가 된 거죠. 핵보다 더한 것을 가지게 되어 있다가 시인한 거냐 아니냐 갖고 이제 같이 올라갔던 한국말과 영어를 같이 하는 분들을 뭐 고민했던 그런 건데, 결국은 미국은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시인한 거다. 근데 이제 북한은 그러면서, 북한도 좀 급했으니까 영어 표현을 올리는데, 영어 표현을 be entitled to로 올립니다. 할 자격이 있다. 로 올리고, 핵보다 더한 것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인민의 일치 단결된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결국은 1994년도 만들어진 제네바 합의가 깨지고,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만든 합의가 2003년 1월에 북한은 NPT를 탈퇴하면서, 그때 탈퇴 성명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거니까 보여줄 땐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변화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 2003년 3월인가요? 아마 예상되는 전쟁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반대 운동을 했던 전무후무한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전쟁에 전 세계 시민사회가 동시다발적 행동을 해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이라크 전 반대 운동. 그 이후에 이제 볼튼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짜 여담인데, 북한은 이라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볼튼이. 지금 백악관에 있는. 그때 북한이 나중에 뭐라고 받았냐면, 그래 우리는 교훈을 얻었다라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난 얘기를, 북한은 그래서 우리 핵무기 만들었다, 그렇게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튼과 이 북한의 악연은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신문에 가장 많이 등장한 미국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볼트는. 또 한 명이 제가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냥 여담같이 얘기하면 북한 정권 초기엔 졸리오 퀴리라고 그 퀴리 부인의 사위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근데 굉장히 진보적인 평화운동가였습니다. 그러니까 49년도에 파리에서 세계 평화대회를 개최를 했고, 왜냐하면 당시 이제 다시 2차 대전과 같은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계 평화대회를 열었고, 거기에 이제 49년도 4월인가요? 월은 기억이 안 나는데 북한도 대표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 지식인 대회. 그때 이제 대표단으로 갔던 분이 북한에서 3명인데, 한 명이 소설가 한설야, 두 번째가 거의 몇 안 되는 북으로 올라간 목사님이신 김창준 목사, 그리고 또 한 분이 북한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했고 동방노력자대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했던 그 박정혜라고 하는 북한 정권 초기에 거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 노동운동가입니다. 그렇게 3명이 갔는데, 그 당시 이제 북한 노동신문 보면 졸리오 퀴리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 수준으로 볼트는 자주 그 북한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2005년 이제 9.19를 거치면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교환하는 도식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한 2008년쯤 지나면 다시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국의 합의가 만들었다 깨졌다 만들었다 깨졌다 하는 과정인 셈이지요. 그리고 나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정책.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 국내 정책 이슈에 훨씬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노벨 평화상을 선불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선불로 준 거의 유일한 케이스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업적으로 준 게 아니라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구호로, 아마 오바마 대통령만큼 전 세계에서 지지를 받고 된 미국 대통령이 있을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큼 전 세계에서 반대한 대통령도 없을 텐데. 근데 한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하는 동안 한국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상 남북관계가 단절이 됐던 거죠.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아까 말씀드린 2017년 12월 19일 이후 한반도 평화과정이라는 것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보통 평화과정은 어느 한편이 어느 한편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길 수 없거나 또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보통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뢰에 기반한 협상이 가장 중요할 텐데,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좀 훅 뛰어오겠습니다만, 하노이에서 다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근데 싱가포르와 하노이라는 장소는 미중 갈등을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당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미국 국무장관이 했던 얘기들을 보면, 남중국해 분쟁에 있어서 당신들이 미국 편을 들어준 것에 대단히 감사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장소로서 싱가포르, 그 다음에 하노이는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전쟁에서 승률이 굉장히 높지 않다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전쟁하면 미국이 항상 이길 것 같은데 한국 전쟁은 무승부로 끝났고 베트남 전쟁은 졌습니다. 미국이. 근데 95년도에 미국하고 베트남 수교를 하고 지금은 미국 베트남 관계는 그 어느 국가 관계보다 좋습니다. 그거는 중국이란 변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요즘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극단적인 경우 북한이 친미국가가 된다면 가장 불편한 국가는 중국일 겁니다. 아마 북한과 중국은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도 북한하고 싱가포르 관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이번 장면에서 보셨겠지만 북한 불행히도 한반도의 두 국가 모두 미국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한 셈이죠. 우리는 파병을 했고 북한도 파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군 묘소 아마 화면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와 하노이는 사실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북한 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노이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비핵화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비핵화가 무엇인지 아까 모두의 정의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읊어보면 다 없애야 될 것들을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그다음 핵투발수단, 그 다음에 가장 쟁점이 될 게 핵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핵 관련 과학자들, 기술자들, 그리고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 CVID라고 얘기했을 때 I 비가역적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까지 했죠. 김일성 종합대학, 이과대학 다 없애야 돼요.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 그 핵 폐기 과정에서 보면 과학기술자들 직업 찾아주는 문제가 굉장히 큰 쟁점입니다. 직업 안 찾아주면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비핵화 정의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2018년 9월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노이에서 2019년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일단 액면만 얘기하면 영변 플러스 알파를 미국은 얘기를 했고 북한은 거기에 따라서 경제제재 해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과정에서 평화체제를 좀 폭넓게 정의한다면 한 3가지 정도 북한에게 줄 수 있는 교환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적 상응조치가 있을 수 있고 연락사무소 개설, 북미 수교까지 가는 과정이 하나가 있는 거죠. 외교적 조치가 있고 군사적 조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북한이 얘기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한다면 이게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다면 원론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해구산 네, 아마 제거가 의제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린 핵 관련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금지하는 문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둘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군사적 상응 조치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 상응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핵미사일 실험으로 만들어진 제재보다 훨씬 더 그 역사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 시기부터 내지는 한국전쟁 전부터 시작된 미국 국내법에 의한 제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은 그 제재가 풀려야지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IMF 가입한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이 긴 얘기가 필요한데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IMF나 월드뱅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근데 거기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법규만 따진다면 중국이 만들어 놓은 AIB라고 하는 1대1로 은행에 북한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각기 다른 사응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포괄해서 다 평화체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남북회담에서 영변 얘기했는데 영변 플러스 알파 얘기하고 깨진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핵화를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포괄적 접근과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만약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 번에 다 내줬다가 다시 그거 엎으면은 과거의 경험이 있는 거죠. 복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게 잘라서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해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상응 조치를 받는 방식. 북한하고 중국이 합의한 용어는 단계적 동보적 조치, 동보. 그러니까 우리 표현을 하면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 하노이 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포괄적 접근을 빅딜이라고 하는 거 한 번에 다 끝내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판문점에서 다시 남북미가 만나기 직전에 보면 그 당시 이제 비건이라고 하는 대북 특별대표가 오는데 와서 동시적 병행적 접근을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simultaneous and in parallel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병변 핵시설의 폐기가 비핵화의 입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시작을 거기서부터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은 최근에 뉴욕타임스 보도고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됩니다만 동결, 그러니까 핵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의 동결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단계적 동시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아마 그 시간은 정말로 올해 정도까지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서 가장 큰 변수는 제가 암묵적으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 평화협정이라는 것들을 어느 시점에 체결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의 문제고, 평화협정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잘 팔아먹는 게 아일랜드인데,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헌법의 영토 조항을 가진 국가들은 대략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주요 국가들은 영토 조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 3조하고 똑같은 영토 조항을 가진 국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북한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습니다. 그 국가가 아일랜드 공화국, 그러니까 남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섬도 분단이 돼 있죠. 아일랜드 섬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아일랜드 공화국은 독립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아일랜드 갈등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북아일랜드의 수도인 벨파스트를 가시면 지금도 한 3m짜리 철제 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 철제 장벽은 친영국계의 개신교도들과 친남 아일랜드계의 가톨릭 교도들의 삶의 구역을 막는 장벽입니다. 밤 10시 되면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비무장지대하고 버금갈 만한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일랜드 공화국 헌법 2조가 아일랜드 공화국의 영토는 아일랜드 섬과 그 부속도서 및 영해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식민적 유산입니다. 사실은 1920년대 초반에 아일랜드 자유국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영국은 식민지 아일랜드에게 자치를 부여했습니다. 일본이 고민하죠. 조선을 아일랜드로 만들 것인가, 스코틀랜드로 만들 것인가. 그 얘기는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합병했고 아일랜드는 자치를 준 것처럼 조선에게 자치권을 줄 것인가, 합병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그래서 그 당시 대표적인 일본의 식민 정책학자가 했던 고민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식민지 시대 자치운동 같은 것들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근데 20년대 초반에 아일랜드 자유국이 만들어질 때 이제 분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아일랜드는 당시 영국에서 이주한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일랜드 공화국의 일부가 되는, 자유국의 일부가 되는 거 반대를 했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998년도에 이른바 굿 프라이데이 어그리먼트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성금요일 협정. 그러니까 부활절 전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부활절 전 금요일이 됐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협상의 데드라인이 없습니다. 그게 갖는 큰 문제도 있는데, 양심적 중재자도 없습니다. 현재 한반도 할때 한국이 중재자인가요? 근데 북아일랜드, 그러니까 아일랜드 섬의 갈등을 중재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당시 조지 미첼이라는 전 상원의원이 중재자였는데, 부활절이 되면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들이 각기 다른 행사를 가지면서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부활절 전에 무조건 끝내라. 그래서 그 부활절 전 굿프라이데이에 그 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평화협정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일랜드 공화국 헌법 2조를 개정하라는 거였어요. 왜 개정하라고 요구를 하게 되냐면 평화 공존의 문제였던 거죠. 평화 공존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그래서 그 굿프라이데이 어그리먼트가 체결되고 국민투표를 아일랜드 공화국이 합니다. 헌법 2조를 어떻게 개정하냐면 아일랜드 섬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아이리시 네이션이다라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교환하고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통일은 아일랜드 섬 다수의 주민이 동의할 때 통일한다. 이런 방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특히 북아일랜드의 주민의 다수가 동의할 때. 근데 현재 보면 친영국계 개신교 신자들이 훨씬 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타협인 거예요.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고 통일을 일종의 열린 미래로 두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체결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평화협정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평화협정문을 한번 작성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문 앞에 경계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화협정은 이 국경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군사분계선과 서해상의 해상경계선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등등 정말 많은 쟁점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의 모든 쟁점들이 평화협정 안에 어떻게 우겨 넣어질 것인가가 아마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정말로 디테일의 악마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아일랜드가 해결했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여담인데, 브렉시트가 얘기가 되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얘기가 되면서 만약에 하드 브렉시트가 되면, 그러니까 협상 조정하지 않고 나오게 되면 북아일랜드하고 남아일랜드 사이에 다시 국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일랜드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 아일랜드 섬 굿프라이데이 어그리먼트 이후에 남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는 사실상 국경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남북 경협이 남북 아일랜드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되면 다시 국경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오늘도 아일랜드에서 온 친구를 하나 만나는데 요즘 아일랜드 섬의 통일이 오히려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국에 붙어 있더니 차라리 남북 아일랜드 합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점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의 평화정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돼서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낼지, 평화정 자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어쨌든 긴 역사적 문제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